예, 이어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예, 정보통신 네트워크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1번 문제입니다. TCP/IP 관련 프로토콜 응용 계층이 아닌 거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요. SMTP, 심플 메일 부분이고요. ICMP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핑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3계층에 해당하는 거고요. 파일 트랜스퍼,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우리가 텔레, FTP 이런 것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이고 트랜스포테이션, TCP와 UDP, 3계층은 IP, ICMP, ARP, RARP, IGMP,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이더넷 프레임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 억세스에 해당합니다. 실기시험에도 나왔었죠. 이 TCP/IP의 4계층을 쓰시오. 어플리케이션, 전송, 인터넷, 네트워크 억세스. 이 부분을 가끔 실수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아니고요. 억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OSI 7레이어 기본적으로 7계층.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관련된 프로토콜을 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만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프리티크, 프라이버시, 시큐어 셀, 커버러스, 셋, 시큐어 일렉트로닉 트랜잭션 용어 정도를 좀 이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OSI 7레이어와 TCP/IP 기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험에 보시려면은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전체적으로 TCP/IP와 OSI 7레이어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의 기능, 세션, 특히 보면 해와 단위의 제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이나 암호화, 전송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계층은 특징적인 부분이 뭐죠? 엔드-투-엔드 구간입니다. 엔드-투-엔드가 신뢰성 있게 전송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간에 대한 부분은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 노드 간입니다. 인접한 노드 간에서는 데이터 링크 부분이니까 1계층은 비트에 대한 부분이고 비트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정기적인, 기능적인, 그 다음에 절차적인 이 네 가지 특징이 좀 있는 거고요. 과거에 좀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TCP/IP 부분을 좀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HTTP 우리가 웹 부분은 거고요.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으로 하고 포트 80 포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SNMP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이나 매니저 에이전트 기반으로 하고 포트 기반이 161, 162번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웹이 TCP 기반, 좀 더 연결형 커넥션 기반이라고 하면 SNMP 커넥션 리스입니다. UDP 기반이고 그 다음에 TCP는 연결형, UDP는 비연결형 상당히 빠르죠. 대신 여기는 TCP는 20바이트고 여기는 8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20바이트, IP 버전 4 기준입니다. 32비트, 버전 CQ는 118비트.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더넷 프레임, 맥 주소 48비트, 48비트로 해도 68에 48, 6바이트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32비트, 4바이트. 그 다음에 CSM의 CD, 콜리전 디텍션, 그 다음에 무선은 콜리전 어버이던스. 콜리전 어버이던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선은 어떤 충돌하는 걸 실제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관련된 장비 출제가 됩니다. 상위 계층의 구분은 7계층부터 5계층까지를 상위 계층입니다. IT 개발자 쪽의 영역인 거고요. 이 관련된 장비는 게이트웨이. 4계층은 스위치 L4입니다. 레이어 4에 대한 장비, 3계층은 라우터 L3 스위치, 2계층은 스위치나 브릿지, 밑에 1계층 허브나 리피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2계층입니다. 허브, 리피터, 모뎀, 케이블, 탭, 광탭 이런 것들 다 1계층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전체 부분은 좀 기억하셔야지 문제가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구성상 신텍스, 제멘틱스, 타이밍, 그 다음에 OSI의 5가지 기본 구성성, 엔티티 커넥션, 프로토콜, 서비스, 데이터 단위. 이 부분을 같이 섞어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프로토콜의 단위, 그 다음에 서비스 프리미티브, 조금 어렵게 되면 요구, 리퀘스트 프리미티브, 인디케이션 프리미티브, 리스판스 프리미티브, 컨펌에 대한 프리미티브. 그래서 요구, 아래 계층, n-계층 계층에서 지시, 상대방에서 응답, 확인. 요구, 지시, 응답, 확인. 이런 식으로 4개의 프리미티로 서비스 프리미티가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OSI7 내의 레퍼런스 모델과 TCP/IP는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보시면은 여기 네트워크 액세스, 인터페이스가 아닙니다. 인터넷 트랜스포트 어플리케이션 7계층은 다 아실 테고요. 이렇게 트랜스포트와 4계층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이 IT 개발자가 한 거는 이 포트 번호만을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럼 아래쪽에서 트랜스포트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이더넷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맥 주소, IP 주소, 포트 번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문제 42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실제 환경의 가상입니다. 가상의 객체를 혼합하여 실제 리얼과 가상의 객체를 혼합하여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서 보다 실감나는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뭐죠? 그 다음에 요것만 봐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는 것을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순수의 가상만 되어 있는 게 가상의 현실입니다. 좀 더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은 가상현실, 우리가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의 어떤 헤드마운티드를 써가지고 전체가 다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죠? 가상의 현실은 현실 세계와 인터랙션이 안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거고요. 근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은 제가 요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이미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바이크의 헬멧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게 가상과 실존이 합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의 좀 제한적이죠. 이 가상의 공간이 제한적인 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여기는 인터랙션이 안 되는데 여기 인터랙션이 되지만 약간 제한적이고 그게 좀 더 확대된 것들이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인터랙션이 되고 가상의 구현 범위, 사용자의 모든 부분을 이용합니다. 어떤 시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청각이나 촉각,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게 약간 믹스드 리얼리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상현실, MR, AR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테고요. 최근에 2003년 세스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디지털 헬스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믹스드 리얼리티 그 다음에 이런 게 의료 쪽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아까 저 이거는 빔에 대한 빔입니다. CAD의 빔 파일이 3D 빔 파일인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스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위치의 기능, 스위치 전송 방식 중에서 목적지만 확인하고 전송을 바로 진행하는 방식. 목적지만을 하니까 상당히 빨리 동작할 수 있겠죠. 스위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답은 커스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더넷 프레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고 전체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포워딩을 처리해 주는 것. 상당히 느리겠죠. 모두 받아들이고 전송 처리하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하지만 커스로 방식의 목적지에 맨 처음에 이더넷 프레임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로 나옵니다. 소스 어드레스 이게 몇 바이트? 6바이트로 나오죠. 요것만 하기라고 바로 보내니까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스위치의 장점이고 커스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어느 정도 512비트까지 보고 전송 처리합니다. 조금의 어떤 상대적으로 빠르긴 하지만은 커스로보다는 약간 좀 느릴 수 있겠죠. 근데 에러 기능을 좀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스위치의 일반적인 러닝, 플러딩, 포워딩, 필터링 기능. 기본적인 기능들이고요. 에이징 일정 시간 지나면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5분 정도
이게 스위치의 일반적인 기능들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더넷 프레임입니다. 802.3 이더넷 프레임. 이 앞부분까지가 피지컬적인 프레임입니다. 프리앰블이 들어가는 거고요. 스타트업 프레임 딜리미터입니다. 10, 10 들어왔다. 마지막에 11 되면서 이 부분부터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이제부터 이더넷 프레임이 시작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계층 이더넷 프레임이 첫 번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아까처럼 이 부분만 보고 바로 전달하는 게 컷스루 방식이라고 해서죠. 6바이트입니다. 소스 맥 6바이트, 랭스 2바이트, 데이터 플렉시블하고 마지막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802.3의 이더넷 프레임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뭐죠? 이게 이 프레임 사이즈가 최소 64바이트와 1518바이트로 플렉시블하게 변화가 있는 거죠. 최소 사이즈를 가져가는 것은 뭐 때문인 거죠? 아주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의 콜리전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 프레임 사이즈가 꼭 필요하다. 특징입니다. 허브에 보면 일계층 전체의 브로드캐스팅과 콜리전 동행이 전체가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고요. 스위칭은 이거를 끊어줄 수 있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은 못 끊어주지만 콜리전 영역은 끊어줄 수가, 이건 이쪽으로 동시에 이건 이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스위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때 맥테이블을 하시면은 이렇게 콜리전 영역이 구분되고 이때부터 맥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러닝, 포워딩, 필터링, 포워딩, 필터링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우터는 아까 스위치가 브로드캐스트는 끊어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네트워크로 밖에 안 되는데 얘는 라우터는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팅 도메인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거의 네트워크 10.1.0의 네트워크, 192.1.0의 네트워크 이거를 뭐로 연결하죠? 라우터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또는 L3 스위치로도 가능하죠.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워낙 중요하다 보니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3번 한 번 더 내고 라우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라우터는 아까 라우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OSI 3계층을 합해서 프로토콜 처리 능력을 갖는 네트워크와 접속장치다. 맞는 얘기죠. 단말기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감체되는 영역을 재생성해야 합니다. 이건 뭐죠? 리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계층 장비인 거고요. OSI 2계층에서 랜을 상호 연결하여 프레임 기반인 건 이더넷 프레임 저장을 중계하는 장비다. 브릿지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OSI 4계층 이상에서 동작하며 서로 다른 데이터 버전을 가지는 정보를 보낸다. 이건 게이트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4GBps인데 전체 상향은 1기가, 하향은 3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FTTH 전선이 있는 거고요. 하향에서는 기준으로 볼 때 괄원에 들어갈 최대 수용 가능한 가입자수는 얼마인가? 문제대로만 쭉 풀면 됩니다. 보시면은 전체가 4기가입니다. 4기가에서 상향, 가입자 쪽에서 상향이라는 것은 가입자 쪽에서 사업자 쪽입니다. 사업자로 보는 게 상향 1기가고요. 4기가 중에서 1기가 썼으니까 3기가만 남아있죠. 3기가를 다운스트림으로, 하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입자가 CBR 가입자입니다. CBR은 콘스탄트, 항상 일정한 거죠. 용량이 한 가입자당 100메가입니다. 10가입자에 100메가니까 이 용량은 100%인 거죠. 1기가가 콘스탄트 비트레이트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 VBR로 아까 3기가니까 1기가를 썼으니까 나머지가 3만을 쓰니까 2기가가 남아있고 거기에 VBR 가입자를 수용합니다. 이때 최대 수용 가입자 수는 얼마인가? 이때 보면 VBR의 속도를 보시면은 50에서 100메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최대로 했으니까 가입자당 속도를 최소로 해줘야 되겠죠. 100메가로 기준 잡는 게 아니라 50메가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50메가로 했을 때 회선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가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2GBps, CBR로 1기가 적고 VBR로 2기가입니다. 전체 가입자를 50메가로 잡아주고 최대 수용 회선수가 얼마이냐. 이때
최선 제곱이 70%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수용 회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최대 수용 회선수가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57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7 가입자가 최대 수용 가입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서브네팅입니다. 너무 기본이지만 실무적으로도 워낙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IP 버전 4에 출제가 저는 꼭 예상이 서브네팅은 문제가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의 네트워크를 26개의 서브네팅으로 나누고 각 서브넷에 4개, 5개의 호스트, 유저를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실 때 직각형의 케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크를 몇 조각으로 쪼개느냐. 이렇게 쪼개나 몇 조각으로 쪼개는가가 서브네팅입니다. 그러면 256개의 딸기 케이크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4조각으로 나면 이게 64 4조각, 64 딸기가 있겠죠. 그게 서브네팅인 거고요. 서브네팅이 문제라면 이 부분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브네팅을 하나로 한다고 하면 전체 256개죠. 그게 호스트수는 한 개의 네트워크로 256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2조각을 낸다. 이걸 절반으로 잡으면은 서브네팅은 네트워크는 2개로 쪼개지면서 호스트수는 각각이 네트워크가 128개로 줄어들겠죠. 서브넷 4조각으로 하면은 이게 호스트 수는 64개가 되고 네트워크는 4개로 쪼개지는 거고요. 이거를 8조각을 내면은 8조각 딸기가 32개 있는 거죠. 각각으로. 이걸 16조각으로 하면은 한 조각마다 딸기가 16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32개 조각으로 만들면은 한 조각마다 8개의 딸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 이게 서브네팅입니다. 쭉 갈 수 있는 거고요. 최종 260조각으로 하면은 호스트는 딸기가 하나씩밖에 없겠죠. 영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문제 계산할 때 26개의 서브네팅입니다. 26개의 서브네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26개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16개보다는 커야 되고 36개 사이에 있죠. 그러면 이걸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32개의 서브네팅을 32조각을 내줘야 되겠죠. 26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32개가 답인 거고요. 그랬을 때 호스트는 32조각을 했을 때 각 조각마다 8개의 딸기가 있는 거죠. 그게 IP 수입니다. 8개의 IP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서브네팅의 최대 4개에서 5개까지가 수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서브넷 마스크는 이런 식으로 시크릿이니까 255점 마지막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시크릿이 여기서 이게 네트워크 부분을 여기까지 더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서브네팅. 그래서 첫 번째 값이 2의 7승이죠. 2의 6승, 2의 5승. 2의 7승은 128, 6승은 64, 2의 5승은 32, 4승은 16, 3승은 8. 요까지를 다 더해주면은 지금의 문제 255점, 248이 되는 거죠.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이 가장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브네팅 사이드로 계산하면 슬롯이 26으로 되겠습니다. 좀 더 서브네팅 자료를 보면은 서브넷 마스크 아까처럼 저 네트워크를 더 쪼갠다. 아까 5개까지 쪼개면은 이 전체를 더해주면은 아까 248이 나왔던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값은 248.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패턴 2의 7승부터 2의 0승까지 기억하시고 128부터 1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서브네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의 첫 번째 기본적인 것 시작은 0으로 B 클래스는 10, C 클래스는 110. 각각의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고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하고 각각의 IP는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올 0, 올 1로 하는 거 계산하면 0부터 127, 128부터 191, 192부터 223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 IP 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설 IP 대역, A 클래스, B 클래스, 172, 190점, 168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불가되는 부분, 네트워크 아이디야, 브로드캐스트는 당연히 못 쓰는 거고,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습니다. 실제 서브넷 마스크, 실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아까처럼 요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유저한테 줄 수 있는 거 한 네트워크 하나가 있으면은 이 네트워크에 아까 8개의 호스트가 되면은 하나 그 중에서 하나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하나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에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로 하나 줍니다. 그러면 6개에서 하나, 2개 썼고 6개가 실제 사용자한테 배정해 줄 수 있는 유저 수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서브네팅을 4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그처럼 하나의 C클래스로 256개를 4개의 네트워크로 나누면 각각은 0번부터 네트워크 아이디 맨 첫 번째입니다. 0.0에서 0.6. 이게 브로드캐스팅 아이디, 네트워크 아이디고 실제 사용 가능은 62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0.1부터 62번까지 이런 식으로 쭉 4개의 네트워크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브넷과 호스트를 쓰고 분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게 4조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8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죠. 케이크를 8조각으로 내면은 전체 한 조각마다 32개의 딸기가 있는 거고요. 32개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네트워크는 0.0에서부터 0.31 네트워크 아이디 브로드캐스트 요거 빼한 실제 사용자 호스트로 줄 수 있는 거는 2개를 빼니까 32개 2개 빼니까 30개가 되고 IP는 0.1부터 0.3 두 번째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돼 32부터 63 33부터 61호 이렇게 8개로 구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반대로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게 슈퍼네팅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250에서 250에서 2481일 때 사이드 표기표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아까 했죠. 슬롯이 29입니다. 슬롯이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25, 26, 27, 28, 29.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롯이 사이드 클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슬롯이 24,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세 번째 과목 정리하면은 프로토콜의 전체 프로토콜의 응용 계층에 대한 부분 각각의 계층별로 프로토콜을 좀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 스위치의 기능, 라우터의 기능, 그 다음에 FTTH의 최대 수용 가입자 수, 그 다음에 서브네팅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61번인 거고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보안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리적 보안원의 출입 통제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 네트워크 시큐리티 부분은 물리적인 보안이 요즘은 상당히 좀 중요해졌고요. 관련돼서 이런 CCTV, 기본적인 부분은 CCTV, 보안요원 배치, 카드리더, 카드리더 워낙 사원 쪽에도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다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완전 점차 보안의 중요도가 올라갈수록 어떤 장비들이 점점 투 팩터, 듀얼 팩터 인증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볼라드, 스피드 게이트,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 페이스 리더, 다양한 어떤 보안 장비들을 거칩니다. 이런 로비 보안 장비들인 거죠. 금속 탐지기, 문형 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리더, 정맥 인식, 그 다음에 손에 핑거 리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리더 플러스 어떤 생체 인증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지문과 이런 생체 인증 방식, 이게 베인이죠. 정맥으로 인증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카드 리더에다 다른 생체 인증을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안 장비들의 일반적인 구성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보안은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상황실, 로비 경비실, 그 다음에 정문에 아까처럼 스피드 게이트,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 그
그 다음에 바깥쪽에 차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옥에 대한 센싱, 이거를 지능형으로 감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투팩터 인증으로 좀 더 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성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2번입니다.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보통은 라우터나 서버 등에 위치하는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보면 파이어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네트워크 시큐리티 쪽을 잠깐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어월은 기본적으로 1차 보안 장비입니다.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트러스트 영역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언트러스트 영역을 첫 번째 보안 장비가 네트워크 시큐리티 첫 번째 관문에 있는 게 파이어월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라우터 쪽에다 별도의 장치를 할 수도 있고 라우터 쪽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어 장비가 방화벽이가 일반적으로 IPS나 웹 어플리케이션, 웹 방화벽 이런 것들이 2차적인 장비, IDS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별도의 공인망으로 하는 부분은 DMZ, 디밀리터리 존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쪽 내부는 사설 IP로 동작하면 이쪽은 공인 IP로 동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별도의 DMZ로 구성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점 정책을 많이 가져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좀 더 넘어간다.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허용해 주는 게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점점 방화벽 장비도 좀 더 기능이 3계층, 4계층이 아니라 좀 더 7계층까지 넘어가는 좀 더 지능형 기반으로 가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사업자 쪽은 디도스를 잡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파이어월입니다. 어떤 3계층, 4계층만을 그냥 정책 기반으로 체크만 하고 그대로 처리해 줍니다. 상당히 빨리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동작할 수 있는 이게 파이어월인 거고 5, 6, 7계층까지 다 체크해서 동작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IPS 실시간으로 좀 더 패턴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IPS하고 IDS의 차이점이 뭐죠? IPS는 실시간으로 뭔가 패턴까지 잡고 액션을 실시간으로 조치까지 합니다. 근데 IDS는 디텍션만 하고 실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텍션까지만 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인 거고요. IDS 실시간 패턴을 탐지만 합니다. 7계층까지 체크하는 거는 같은 거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좀 더 7계층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파이어에 보면은 기능 보면은 앞에 보면 라우터에서도 이렇게 기능들을 네트워크를 내부에서는 사설 IP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갈 때 보내는 IP의 프라이빗 IP를 퍼블릭 IP로 바꿔가지고 어떤 구글에 접속하고요. 구글에서 액션을 다시 취할 때 다시 최종의 소스 IP를 퍼블릭 IP에서 다시 바깥쪽에 데스티네이션을 퍼블릭 IP에서 다시 사설 IP로 바꿔주는 게 그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어디 쪽에서 라우터 쪽에서 아까 말했던 파이어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나트 기능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파이어월 어떤 규칙의 1차 보호 장비인 거고요. L4 장비로 봅니다. 보통. 포트 넘버링, 포트 필터링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고요. IPS는 실시간 L7까지 보고 실제 조치까지 하고 얘는 디텍션만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RP입니다. ARP 프로토콜, ARP 스푸핑은 몇 계층 공격에 해당하는 거입니까? 보시면 답을 보면은 2계층 갑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ARP가 어플리케이션을 쭉 보면은 ARP는 3계층에 해당하지만은 이 ARP 스푸핑에 대한 공격은 뭐를 가지고 하냐면 맥 주소를 바꿔서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맥 공격이다 보니까 이게 2계층 공격이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IP나 ICMP 되면 3계층 공격인 거고요. 좀 더 보면은 스푸핑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상에 허가된 주소로 가장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공격 행위입니다. 스니핑, 스누핑, 스푸핑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스니핑이라는 어떤 도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와이어샤크 이런 거 제가 쓰고 있는 와이어샤크도 하나의 스니핑의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고 몰래 스니핑인 거고요. 스누핑은 몰래 자료를 획득하는 거고요. 이거는 허가된 주소로 가장하는 부분이 스푸핑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프로토콜 부분이고요. 지금 이 ARP 스푸핑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어서 스니퍼가 있어가지고 A 호스트, B 호스트에서 맥 주소를 상대방의 원래 주소를 자기 주소로 자기의 맥 주소로 바꿔놓는 거죠. 이쪽도 바꾸고 이쪽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 맥 주소를 바꿔서 공격하는 방법이 ARP 스푸핑이고 이거는 2계층 공격에 해당하겠습니다. ARP는 기본적으로 뭐죠? ARP는 브로드캐스팅의 그런 거. 지금 이거는 와이어샤크로 제가 한번 캡처를 떠본 거고요. 와이어샤크로 봤을 때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으로 날아갑니다. ARP 패켓 필터링을 하면 ARP 패켓만 필터링이 되고요. 지금 ARP 패켓만 쭉 필터링 되고 그 중에서 보면 하나를 보면은 이 IP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를 모르는 거죠? 이 유저의 맥 주소를 모르는 거죠. 맥 주소를 모르다 보니까 브로드캐스팅 형태로 날아가고 그래서 타겟의 맥 주소를 그냥 0으로 쭉 해놓어버린 거죠. 브로드캐스팅 해보니까 올 래프로 해서 보낸 거고 그러면 이 IP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맥 주소를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도 63번에는 ISMS는 어떤 단계에 수행하는 업무인가? ISMS,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ISMS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계획, 첫 번째 수행, 점검, 조치. 요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이론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 단계, 수행 단계, 구현과 우영, 모니터링과 검토 이게 점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관리 개선인 게 최종 조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ISMS의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보시면 법적으로도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항상 외우시는 관리적인 보안과 물리적인 보안, 그다음에 기술적인 보안 이 항목으로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SRM이 뭐냐? 관리적인 보안에 해당하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기술적인 보안 항목들을 좀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보안, 관리적인 보안, 물리적인 보안. 이거는 실제 키사 쪽에 있는 자료고요. 실제 ISMS 인증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키사 자료인 거고요. 실제 수검받을 때 약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까지 하면 102개 항목을 인증을 점검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엑셀로 한번 소팅해 본 거고요.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4번이고 이번에는 초고속 정보들 건물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증에서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관계자의 출입 통제 장치를 부착해야 되느냐, 유해 면적은 실측이고 유해 면적 1.8m 이상의 잠금 장치가 있는 게 설치된다. 이거는 MDF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침수 우려가 없는 지상에 설치한다. 전체적으로 인증에 대한 초고속 정보들 건물 인증을 보면은 공동주택 업무주택에 해당하고 초고속은 건물 인증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되고 홈 네트워크는 AAA, 홈 IoT, 그다음 AAA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공동주택에 보시면은 집중군의 통신을 보면 유효 높이가 0.9에서 아까 2m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1.8m가 아닌 거죠. 1.8m는 아까처럼 통신 배가실, TPS실에 대한 부분이 1.8m고요. 조금 복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집중거래 통신 1.6m에 2m입니다. 업무시설에도 동일하게 2m입니다. 아까 틀린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5번입니다. 왔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JSP, 서블렛, 자바. 용어 정도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JSP가 자바 서버 페이지고 이거를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표준 API다. 그 다음에 서블렛은 어떤 기본적으로 다 실질적인 표준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사업형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는 게 자바 비즈니스다. XML은 일반적인 그냥 마크업 랭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WAS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JSP, 표준 API니까 그 다음에 서블렛, 자바 비즈니스 다 해당되는 거고요. 내용을 한번 제가 구글에서 받으라는 AI로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JSP, 서블렛, 자바 비즈니스는 다 웹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다이나믹입니다. 우리가 웹 서버만 갖고 있으면은 스태틱한 거든 그냥 일반적인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은 굳이 웹 서버가 필요 없지만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 없지만 이런 다이나믹한 실제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다이나믹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보시면은 서블렛이나 이런 건 다이나믹 콘텐츠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테고 JSP 서블렛, 자바 비즈니스는 파워풀하고 플렉시블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바드라는 구글에서 구글 AI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좀 더 돌아보면 일반적인 스태틱한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웹 콘텐츠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에 뭐 크롬에서나 뭐 웨일에서나 이렇게 요청했을 때 표준 아까 JSP를 통해서 이렇게 서블렛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웹 노트북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있는 거고요. 웹 브라우저, 크롬, 엣지, 모바일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합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웹 서버에서 동작을 해주는데 일반 스태틱한 거는 여기서 처리하지만 약간 다이나믹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필요한 데이터는 DB 서버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웹 서버, 인터넷과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 그 다음에 DB 서버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상식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크롬, 엣지, 웨일 이런 것들이 있고 웹 서버에는 아파치 너무나 많이 들어본 거고요. 엔진엑스, ISIS, MS의 이런 웹 서버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오라클이나 IBM의 웹로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건 TMX는 국내사죠. 뭐 제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과 뭐 MySQ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DB, MySQL에 대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약간 SQL, 논 SQL 타입의 몽고DB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만 그냥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와 서버 기반 되는 거죠. 아까 웹 서버에서 이게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동작을 합니다. DNS는 기본적으로 IP 주소와 이게 매칭시켜주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적 웹 브라우저와 HTTP 프로토콜, 그 다음에 URL 주소를 알아야 되고 HTML 이런 언어를 쓴다. 이 정도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HTML 한번 잠깐 작성해 본 거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늘 파이썬, 자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6번은 접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별적으로 시공해서 다른 접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개별 접지 또는 독립 접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다 뭐죠? 현재 데이터에서는 여러 가지 통신국사들은 다 대부분 공통 접지로 많이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지에 대한 거고요. 땅 속에 있는 부분이고 이런 동봉이 있고 그때 마지막에 이런 접지 케이블이 지상으로 노출된다.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접지는 3점 전이강압구가 60.8% 기반으로 하고 통합 접지는 3점 전이강압구로 측정 못하고 60.8%로 측정을 합니다. 이격거리가 여기는 10m, 여기는 좀 더 넓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때는 이격 측정법 또는 클램폼 메타로
측정을 합니다. 이건 실기 쪽의 문제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독립접지, 개별접지 또는 독립접지, 개별로 다 접지를 하는 겁니다. 공통접지는 특고합, 고합, 조합, 정기 쪽만을 하나로 묶어서 접지하는 게 공통이고, 통합은 전체를 다 하나의 통합해서 접지하는 게 통합접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접지 처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에 대한 규정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압, 저압, 고압, 특고압이 이런 식으로 600이 1000V, 고압에 대해 750에서 7000V가 아니라 DC는 1500V, 750, 1500V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자부에서 국제 기준을 따라 보니까 저압, 고압, 특고압의 범위가 달라졌고요.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고, 통신법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국내 땅과 뉴트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퍼레이트, 각각으로 구분해서 하고 같이 커먼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물리적인 보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파이어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ARP 스푸핑은 몇 계층 공격이다, 2계층 공격인 거를 잠깐 봤고요. ISMS,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체제 인증,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과목입니다. 컴퓨터 일반과 정보 설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81번 문제가 하두분 출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빅데이터나 뭐 AI 이런 것들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은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하드웨어인 거고요. 이런 분산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는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의 하둡은 빅데이터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하둡 기반의 에코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이 상태로 구성을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다? 하둡인 거죠. 전체 플랫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둡의 분산 데이터 처리를 하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이 하둡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맵 리듀스, 이 두 가지가 항상 어디에도 이가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HBase, 카산드라, 임팔라, 타조, 이거는 국내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묶어져 가지고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 하둡은 어디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뭐다? 분산 데이터의 저장에 관련된 것이 하드웨어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 DB,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객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관계형 DB인 거고요. 해당하는 것은 오라클, MySQL, MS SQL, MariaDB. MySQL이 변한 오픈된 게 MariaDB인 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고DB, 레디스 이런 것들이 not SQL 또는 no SQL, SQL이 아닌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인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키마, 이 정도만 외부적으로 실제 필요한 것들은 외부 스키마인 거죠. 어느 마케팅이나 영업본부에서 필요한 건 이 정도인 거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부 스키마, 개념적인 스키마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선택해주는 게 외부 스키마인 거고요. 이런 개념적인 스키마를 내부적으로 실제 저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되어 있다. 그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출제에 보면은 딥러닝과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어느 게 더 포함 관계로 보면 딥러닝은 가장 낮은 부분이고요. 딥러닝에게는 유령합시다.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념이고, 그걸 좀 더 스스로 학습하는 개념이 머신러닝이고, 그게 좀 더 확대된 개념이 인간이 지적력을 구현하는
지금 아까 봤던 바드나 아까 전 구글의 바드, MS의 챗GPT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구성요소, 3요소, 5요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테고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중 공격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키고 잠복했다가 공격 대상이 오면 감염을 시키는 게 워터링 홀입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감염시키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문하면 해당 컴퓨터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게 워터링 홀인 거고요. 파밍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소유가 있는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어 미싱은 특정합니다. 스피어라는 건 어떤 침, 화살, 총 뭐 이런 개념의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입니다. 일반적인 피싱인 거고요. 근데 스푸핑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정당한 사용자인 척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변조 위주, 가로마음, 가로채기. 일반적인 공격 기법인 거고요. 스니핑, 스누핑, 스푸핑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스니핑, 스누핑, 스푸핑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 과정인 거고요. 인터럽트의 처리 과정, 인터럽트는 뭔가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실행 프로그램을 스택에다 우선 막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스택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 무조건 저장했다가 빨리 저장했고 그거를 이제 인터럽트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동작을 시킵니다. 이게 인터럽트의 동작 과정인 거고요. 인터럽트의 과정을 다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고 그러고 나서 스택에서 저장된 거를 꺼내고 프로그램을 다시 복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변 장치에서 인터럽트가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택에 빨리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꺼내고 프로그램을 복귀시키고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프로그램 했던 거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의 수행 단계는 패치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MAR로 인출합니다. 프로그램의 카운터 내용을 MAR로 400번지로 MAR로 인출을 하는 거고요. 400번지를 보시면은 400번지입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1860이 있는 거죠. 그거를 해당 주소를 실제 메모리에 버퍼 MBR로 적지를 하는 거고 이때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이동이 되는 여기까지 단계가 패치 단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디퍼 단계는 이게 직접 주소가 대부분 다 간접 주소 방식으로 한 번 더 튕겨 나가는 게 이게 디퍼 단계인 거고요. 실제 실행 단계입니다. 이게 아까처럼 실제 ML 데이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프로그램 400에서 이 중에서 860을 받아가지고 860을 딱 보니까 실제 데이터 5번에 있는 거죠. 5번을 어디까지 하는 거죠? MBR에 있는 거는 실제 어디까지? 실행까지 가는 겁니다. 실제 유상기까지 실제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실행의 단계고요. 아까처럼 실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빨리 스택에다 저장을 하고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거. 다시 버퍼에서 다시 꺼내고. 그게 인터럽트의 단계입니다. 84번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유형과 적응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기에 보면 틀린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는 이 부분까지만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담당하는 거고요. 플랫폼은 이 부분까지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데이터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까지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어떤 렉 공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 거고요. 플랫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해당하는 거고, 아까 BP라는 것은 비즈니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그냥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아웃소싱 하는 게 BP 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냥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련돼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 플랫폼에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약간 구분할 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버 가상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 제가 윈도우를 깔았습니다. 윈도우에 기본 호스트 OS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제가 어떤 CentOS를 리눅스인 것으로 쓰려고 하면 여기에 VM, 버추얼 머신을 깔아서 CentOS, 리눅스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VM 기반에서 구현해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을 게스트 OS라고 합니다. 버추얼 머신인 거고요. 아마존 애저, 구글 GCP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입니다. 84번 개인의 컴퓨터나 기업의 응용 서버, 컴퓨터의 데이터를 별도 장소로 옮겨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양한 단말을 통해 언제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의 5번째 문제입니다. 8바이트로 주소지는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MER과 MDR 크기가 각각 32비트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512메가비트의 용량의 반도체 칩으로 최대 용량으로 컴퓨터 최대 용량으로 주기의 장치의 메모리 배열을 구성하려고 할 때 필요한 칩의 개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공식은 2배의 MER 곱하기 8비트입니다. 여기 MER이 32비트로 주어졌습니다. MER이 각각 32비트니까요. 2의 32, 8비트, 2의 3승은 전체 필요한 메모리는 2의 35승입니다. 2의 35승인 거고 하나의 칩은 512메가바이트입니다. 한 칩에 512메가바이트를 계산하면 메가바이트를 계산하면 2의 20승입니다. 메가비트에 대한 가격이 2의 20승이고 516는 2의 9승이죠. 그래서 2의 20승과 9승을 하면 2의 29승입니다. 그래서 전체 필요한 메모리 2의 35승이고 실제 메모리 칩의 사이즈는 2의 29승이니까 그걸 나누자면 2의 6승이고 그 숫자는 64가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 가장 많이 리눅스, 윈도우는 MS 계열이고요. C샵으로 되어 있고 이게 리눅스는 유닉스에서 맥 OS나 리눅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성, 운영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자, OS 기능, 그 다음에 멀티 프로그래밍은 한 CPU가 하나인 거고요. 멀티 프로세싱은 CPU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좀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과 프로세서, 그 다음에 스레드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노트북에 있는 실제 프로세서의 수를 보면 244개고요. 실제 그 스레드를 보면 한 3,500개의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본 겁니다. 컴퓨터의 전체적으로 한번 구분해 본 거고요. 이제는 이제 정보 설비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부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으냐? 중요하니까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주관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법규는 보시면은 헌법이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준으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방송통신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 준하는 거고요. 각각의 고시나 보도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규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통신기본법,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실무적으로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데 유일하게 시행령에 준하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고 접시섭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진흥의 홈네트워크, 방송설비의 안전성, 그 다음에 관련된 각각의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 개인정보, 영유아법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법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들은 기본법에 대한 부분은 기본법과 사업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실무적으로는 이런 기준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법규는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목적과 정의 부분만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쪽에서 기본적으로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재난 이후로 이런 분들이 조금 늘어났고요. 부가통신사업자 부분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도 법적인 제한을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년 1월 3일부터 개정이 됐고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업자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에 관련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봅니다. 감리하는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하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설계 도서를 작성한 자는 설계 도서 서명도 기록란에 법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해야 합니다. 용역업자한테 발주하게 돼 있고 소속 기술인만으로 감리함을 수행한다. 이런 건 법규에 없습니다. 네 번째, 공사를 설계한 자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된다. 관련 법규를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고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용역업자한테 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거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 새로운 작세 불필요한 것. 발주하지 않을 수 있는 통신구, 안 할 수도 있고, 비상인 경우,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50회선 이상의 군내통신. 50회선이 아니라 5회선입니다. 4번이 틀린 거고요. 일반적인 설계 단계입니다. 기획, 타당성, 기본설계, 실체설계, 감리, 시공,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법규에 대한 시공에 대한 부분은 발주자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설계자도 용역업자고 감리자도 용역업자한테 계약을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한테 정보통신공사업자죠. 공사업자한테 도급 계약을 합니다. 도급 계약을 받은 당사자가 수급인이 되는 거고 그 수급을 일부에 대해서 하도급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정보통신 공사업자입니다. 하수급인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수급인과 하수급인 법적으로 좀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공사업법의 목적 정의 상당히 출제가 가장 공사법의 정의 부분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법규의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 감리원, 도급, 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다 용어의 법적 용어고요. 공사의 범위 좀 출제가 좀 됩니다. 수전설비를 제외한다. 그 다음에 공사법의 공사의 종류 전체 수량을 하면 16개입니다. 크게 대구분으로는 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그 다음에 기타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는 정보통신 전기 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입니다. 공사의 제한, 공사의 제한에 예외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50회선이 아니라 5회선 이하의 선로설비 공사는 공사 제한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워낙 법규적인 내용이고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된다. 기본적인 부분이 아까 문제에 출제가 됐죠.
설계 도서 및 감리 규제에 적합하게 공사하고 설계는 용역업자한테 발주한다. 김영란이는 아까 나왔었고요. 설계 대상 공사의 범위 주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해당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설계 대상의 보관은요. 예. 감리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게 되어 있지 아까 용역업자의 설계사한테 그 직원으로 한다는 말은 없는 거죠. 배치 신고를 하게 되죠. 복귀 개정에서 배치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공사법에 감리나 업무법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할 때 출제가 되고요. 가끔 배치 기준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사법에서 많이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자격 가끔 출제가 되고 공사 중징 명령 또 감리원에 대한 제재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발주자가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의 통보 가끔 출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방송통신 설비 쪽입니다.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게 선로 설비가 아닌 것. 분배 장치는 아닙니다. 전주, 배선방, 관로 다 선로 설비고요. 분배 장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잠깐 웹에서 보면은 이런 분배 장치 다 어디에 해당하죠? 전송 설비 공사에 해당합니다. 분배면 다중화 장치. 디지털 크랙스 이런 회선에 대한 부분을 분배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닥스 장비인 거고요. 디지털 회선 분배 장치. 155메가에서 이렇게 분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 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 유일한 대통령령이고 시행령에 준합니다. 목적, 정의, 주범은 이런 전력성 통신 다 출제가 좀 됐습니다. 아까 말한 전송 설비의 분배 장치가 있죠. 법규는 상당히 좀 내용이 많고 기본적으로 정의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로 설비 아까 이 부분은 문제한 거고요. 전력유도 전원 설비 출제가 됐고요. 지금 아까 보는 저압, 고압, 특고압 이게 최근의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예 문제가 없어진 거고요. 아까 말한 이 부분이 법규에서 저희는 빠졌습니다. 이제는 국내 통신을 면적 부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위해 정보보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또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물리적인 보호조치. 법규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법규에 없는 것,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관리적인 보호조치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좀 법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부 아까 이 부분을 문제한 거고요.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적정보통신설 데이터 센터 쪽이죠. 이게 법규가 최근에 좀 강화가 됐습니다. 다 강화됐고요. 다 신설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95번입니다. 통신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설비입니다. 보시면은 통신구에는 조명, 배수, 소방, 환기, 접지 설비, 조배, 소환집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수시설이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조금 법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접지 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항상 좀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급전선에 대한 부분 뭐 좀 출제가 됐었고요. 접지저항 항상 출제가 많이 되고요. 항상 기본은 15ohm인 거고요. 다음에 갖고 온 경우는 100ohm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최근에도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한 통신공동구에 대한 문제에서 문제를 잡은 겁니다. 매설 기준 가끔 물어봅니다. 실무적으로도 가끔 차도 1.0, 보도 0.6, 철도나 특수한 경우는 1.5m입니다. 지중으로 매설 깊이인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지능의 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복귀적인 부분이어가지고 홈 네트워크 설비, 홈 네트워크, 단지망과 세대망으로 구분되고 네트워크 장비는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세대 단말기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월패드가 세대 단말기로 복귀가 바뀌었고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가 홈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합니다. 사용 기기, 그 다음에 설치 공간, 세대 단자음, TPS실, NDF실에 설치할 수가 있다. 필수 설비의 항목들, 홈 네트워크와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 홈 게이트웨이 부분입니다. 홈 게이트웨이를 세대 단말기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연동, 기기 인증. 홈 네트워크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복귀가 보완이 되죠. 홈 네트워크 보안 쪽입니다. 개인 사생활의 영상이 외부로 노출되다 보니까 복귀에 들어왔고요. 관련돼서 분리해서 보안을 구성해야 됩니다. 관련돼서 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4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밀성, 무결성, 인증, 조건 통제 5가지 데이터의 보안.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5항목에 대한 구분을 본다 그러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워터링 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과정,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칩의 개수, 용량에 대한 부분을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법규적인 부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부터 해가지고 방송통신설계 기술기준, 정보통신망, 그 다음에 공동구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1과목에 5문제, 2과목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자, 늦게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